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이시죠.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대변인 윤기찬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설 연휴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우세요? 그럼요. 남은 연휴 명절 잘 보내시기를 미리 인사를 드리고. 네. 자, 공통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먼저 뜬 인물. 박지현 씨입니다. 누구요? 박지현 씨. 누구죠? 박지현 씨가 누구냐면 예. 그 N번방 성착취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대학생 기자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추적단 불꽃입니다. 맞아요. 이분이 그 추적단 불꽃에서 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분인데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젠더 갈라치기 분위기가 대선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분의 문제의식은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이 배제됐다는 느낌이 드는 선거다. 그래서 이거 용감하게 분위기가 막 몰아치면 이런 말 못하는데 네. 일단 용감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정의당에 들어가지 않고 민주당이냐 이런 아주 민감한 질문을 경향신문 기자가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용감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민주당에는 20대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그런 거네요. 민주당에 가서 정의당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배경이 깔린 거라 예.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아무리 대선이라도 기준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미투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혹은 청년들이 미투도 이렇게 폄훼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미투는 권력형 성범죄라 그렇죠. 근절돼야 되고요. 예. 마찬가지로 성착취, N번방 성착취도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대범죄죠. 이건. 사실은 이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대범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현 씨가 좀 이런 분위기에서 용감하게 자기 역할을 선언하고 나와서 저는 박지현 씨를 뽑았습니다. 네. 뭐 민주당의 자기 반성을 겸한 네. 또 응원군을 얻었다라는 또 그런 뜻이로군요. 좋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금주의 뜬 인물. 저도 당의 단합의 일조를 한 방금 떴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를 꼽겠습니다. 그 상임 고문 수락했다고요? 예, 수락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제 열심히 돕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지난번에 뭐 특정 지역 그 보궐선거 지역의 추천 문제로 좀 공천 당내 분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추천이냐 아니면 뭐 담합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선대위 본부에 들어와 준다면 그렇다면 당시 했던 추천이 선대위 본부의 합류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네. 소위 말하면 명분하에 단순한 추천이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어쨌든 선대위 본부에 들어옴으로써 그 당시에 그 구태 정치가 아니고 단순한 인사 추천이었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번에 뜬 인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행인 거네요, 그죠? 상당히 다행이죠. 네. 이번에 이제 금주의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아유 이건 뭐 이견이 없이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민주당이 먼저 종로와 몇 군데 무공천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호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는 그 어렵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한 곳은 대구입니다. 대구. 그렇죠. 근데 대구는 아마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지역일 이제 거예요. 곽상도 전 의원 사퇴한 거기죠. 네, 예.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공천하겠다는 건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의 진정성을 따라서 국민의힘도 공천 안 하겠다. 저건 민주당이 맞다.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그렇죠. 재보궐선거니까 네, 이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냥 국민의힘 일개 당원도 아니고 지도부의 일원인 김재원 전 의원이 심지어 탈당하고 출마해 당선돼서 돌아오라는 게 당의 뜻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이렇게 말하면서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탈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야에 그나마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공천하는데 네. 여야가 대선 앞두고 국민께 예쁘게 보여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나마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하려고 좀 하는 걸. 책임지는 모습 예. 가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그냥 일거에 정치인들은 다 그렇지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는 저거 봐라 꼼수다 저거 예. 무늬만 무공천이다 예.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든 예. 분위기 때문에 저는 김재원 최고를 주저없이 꼽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좀 안 좋은 발언을 했죠. 네, 뭐 사실 근데 그 김전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또 열심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불이탈을 맞은 건 맞는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당의 뭐 명령을 받고 가서 살아오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좀 과한 거죠. 예, 무공천 당의 그 전략상 또는 명분상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고요. 예. 저도 사실 김재원 의원을 꼽았어요. 아, 이게 이제 설 연휴 전이라 저희 당으로만 다 뽑았는데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송영길 의원을 한번 꼽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왜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직접적인 뭐 안을 마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의 정당 혁신위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초과 금지 이 안과 관련돼서 저도 얼마 전에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선 초과 금지 안에 보면 현재 3선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해당 지역구에 그러면 출마를 못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3선 의원도 재선 의원도 4선 의원도 0선으로 시작을 한다. 아,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조금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안이 아닌가. 물론 고쳐지겠지만 그런 안대로 정당 혁신위에서 마련이 됐다 그러면 근데 이 안이 맞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급할 수가 없어서. 소급 적용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이고. 근데 이런 얘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러실 텐데 이거는 법적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정신. 공천 시기에 문화. 다 날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진 인물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소급 입법이 불가능해서 논리적으로 그런 거다. 네, 논리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아마도 이거는 송영길 대표가 근데 그땐 대표가 아니시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당원 당규에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송영길 대표를 뽑기 전에 그 윤 대변인도 저 김재원 최고를 꼽았었다. 네네. 아, 이 처음으로 각설하고 사상 처음으로 이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사상 최초로 두 분이 일치하는 그런 경우가 나왔어요. 적어 왔는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제 설 연휴 전이고 해서 근데 사실은 김재원 최고 입장도 이해는 못하는 바 아닌데 뭐 탈당하고 가는 것 자체를 당에서 말릴 수는 없지만 가면서 한 발언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하세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홍준표 의원의 오늘 결단을 폄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지역구 때문에 문제가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네, 바로 그 지역구에 홍준표 후보가 이모 후보를 추천했어요. 예, 뭐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걸로 갈등이 일어나서 홍준표 후보가 구태다 뭐다 막 이런 정말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저는 아마도 무공천 결정이 홍준표 후보를 고문으로 모시는 과정에서의 한 고육지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지도부가 그런 당 전체의 노력을 완전히 이건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도 제가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가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절대 안 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세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윤기찬 대변인 말대로 개인이 탈당해서 출마하겠다는 걸 되게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복당. 없고. 복당을 안 시켜준다. 복당은 안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근데 되죠. 복당부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출마 예비 후보 등록돼 있는 분들이 국내 10만 10명으로 알고 있어요. 국내당 1명 이렇게. 그러면 현재 국민의당만 국내 10만 보면 이분들이 잘못을 한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과실에 따라서 뭐 어떤 책임하에 이 무공천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복당을 막을 만한 또 방법도 뭐 정무적인 판단은 저도 동의하는데 예. 이것을 복당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명분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정치권이 욕먹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매장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표가 바뀜에 따라 예. 바람에 따라 정말 잘못했어도 다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무공천한 이후에 탈당해서 출마를 하더라도 페널티는 있는 것이 실제 무공천한 이유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한 그 정당에서 탈당해서 왔는데 그 탈당해서 온 사람의 멘트가 나 살아 돌아오는 그 해당 복당한다. 당의 명령을 받고 복당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민심에 대한 판단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그 젊은 정치인 등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상당히 어떤 경쟁력은 그분들이 또 추가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무공천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안타깝습니다만은 이게 뭐 민주당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짜고 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정. 짜고 치는 거 절대 아닐 거다. 참 근데 그 김재원 최고위원 그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부르지 마셔야 되죠. 너무 사실은. 전광석화처럼 또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정치인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그게 예.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대구는 누가 나가도 국힘 쪽 국민의힘 쪽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많이 나오겠죠 또. 그리고 많이 나올 테고. 그러면 이럴 때 그야말로 그냥 젊은이들이 예. 막 도전하게 맡겨야 예. 정치개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말씀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도대체 후보자 토론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후보가 토론 싫어했던 기억이 우선은 김영삼 대통령이 싫어하셨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얼마 토론했나 봤더니 그때도 15, 6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지금 최대 해봤자 5, 6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1일이든 2월 3일이든 일단 토론의 물꼬가 트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론의 물꼬가 트였으니까 저는 제가 늘 주장한 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토론하시고 양자 토론. 그다음에 그 양자 토론을 사실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왜 여러 번 할 수 있냐? 31일 토론이 방송사 중계가 안 되거든요. 예. 유튜브 라이브로 될 텐데 그런 토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토론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이재명 안철수, 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네, 이렇게도 그런 하고.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로 하면 또 요새 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 횟수를 좀 늘려야지 나중에 기록될 때 다 15번 이상은 했는데 여기만 5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만 5번. 근데 저하고는 이렇게 오래 논의가 이어져야 되고 진통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사실 토론에 대한 유불리를 또 생각 안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 당에서 제기하는 듯이 토론을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양자 토론을 그러니까 원래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부분이고 처음에 그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판세에 따라서 그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잘하시니까 일단 기본 전제하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는 건 불리하다. 그런데 그 판세마다 뭐 어떤 이슈가 불거졌는지 그 이슈에 대한 유불리에 따라서는 또 토론하는 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서 이것은 그때그때 사실 그 자세가 달라왔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게 어쨌든 선거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 안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안철수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민주주의에 반한다 뭐 공직선거법에 반한다 법원 판결에 반한다 이 말씀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혼자 토론도 가능한 거거든요. 혼자 토론하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토론, 삼자 토론, 사자 토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양자부터는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법정 토론 제외하고는 양자 간에 어떤 전략상 맞아야 토론이 가능한 건데 무조건 토론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전략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법원의 판결과 같이 공공방송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초청 대상 요건에 맞춰라. 이 얘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고.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각자가 쌍방 합의하면 되는 거다. 둘을 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씀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만은 우선은 우리가 아무리 결과를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우선 윤석열 후보가 3프로 TV에 나가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토론해 보니까 싸움이나 하고 그리고 이게 도움도 안 되더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 토론 무용론에 가까운 말씀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혹시 토론을 꺼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말 때문에 이게 300만이 넘게 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냉정하게 보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다만 한 사람이 토론을 하자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토론해야 되냐 말아야 돼. 해야죠 그건.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거니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왜 양자 토론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지상파 방송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양자 토론 이번에 31일 하는 거 두 후보가 그거를 그럼 TV조선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편에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송 전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은 안 되고 SNS만 한다는 거죠. 유튜브밖에 안 되는 유튜브 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그것도 양강구도에 있는 두 후보가 둘이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건 지극히 타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두 후보가 가장 유력하니까 국민들께 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다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자 토론을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 그 법원 판단 정신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보조적인 그 장치로 둘둘 해서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알겠어요. 유튜브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젠가요 허경영 그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는데 그 결정문에는 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좀 써있어 같은 재판부인데 거기 보면 이제 당선 가능성이나 그 유력 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다 다르다. 그래서 물론 가장 큰 기준은 허경영 후보가 공선법에서 법정 토론에서 정한 초청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겠죠. 평균 5% 이상의 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5석 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준 하에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후보자들끼리 토론을 정해서 토론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옳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토론의 경우죠. 법정 토론을 대체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진통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31일 양자 SNS 중계 2월 3일 사자 공중파 3사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또 달라질까요? 아니 요거는 민주당은 확정한 겁니다. 네, 민주당은.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2월 3일 사자도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도 받겠다고 어저께 환영한다고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확정됐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31일 양자 토론의 경우에는 이제 확정인데 지금 오늘 다시 아마 실무 협상을 할 텐데 2시에 시간, 다시 또 만난대요. 시간 등의 경우에 이제 세부 일정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예. 3자 토론의 경우에도 그 4개 그러니까 4자 토론 4개 당이 모여서 실무 협상을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3개 당만 했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저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기 큰 때문에 흐름으로는 그렇게 흐름으로는 되는 그게 거죠.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가요? 혹시 대변인 알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의 토론 대비 전략. 그 제가 알면은 그 뭐 그 미리 밝힐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면 아마 다 아는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토론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의 단점을 좀 더 덜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4자 토론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그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차별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좀 공격하는 양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이나 이런 예. 뭐 실제 적용례 같은 거를 아무래도 덜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4자 토론에 가면은 약간 달라지는 것이 지금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의 정책적인 차별화가 좀 있거든요. 있죠. 예를 들면 뭐 금융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예.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지금 양강 후보는 언급을 조금 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치열한 오히려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전략은 이재명 후보는 사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너무 잘한다. 이거는 그 저도 한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토론이라는 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디테일을 잘한다는 것이 곧 토론에서 잘한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 후보는 디테일로 들어가길 원하겠죠. 네,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세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남북관계가 첨예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대동소이하다가 사실은 남북관계 그다음 중관계 한중관계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런 그 남북관계 그다음에 외교 안보 국방이죠. 그쪽은 좀 각이 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두 후보가 각자 자기 지지자를 향하여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더 강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 이슈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작업은 자기 지지층을 우선 묶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는 아마 첨예하게 각을 세우면서 토론을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 패널과 보면 우선 대장동을 끝까지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위 말 바꾸기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 사실이 아닌 것도 폭로하시고 일부 폭로할 만한 것도 하셨잖아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갔을 때 득은 누가 볼 것인가? 그건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그 TV 토론 같은 게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당에서는 어떻게들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지층 결집 효과는 뭐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효과상. 그러니까 부동층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 토론의 내용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토론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오히려 지지율 변화를 조금 끌어낼 수는 있다. 인간적인 면모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번 토론은 설 전에 일단 양자 토론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일단 몇 개 지표를 보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몇 퍼센트의 이제 변화만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가 공히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일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태도로 임할지 상대방의 네거티브성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발언할지 그렇죠. 표정은 어떻게 지을지 아마 내용보다는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상 이런 인상 거죠. 태도 이런 부분이. 자, 아무튼 뭐 이 논란이 거듭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더 지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칩니다. 영향을. 미쳐요. 네,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단단한 콘크리트화된 그
그 극점을 중심으로 된 여야의 지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가운데. 근데 가운데뿐만 아니라 지지자도 지지 강도가 다르잖아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약한 지지 강도를 보이는 분들은 흔들리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게 정말 죄송한데 2017년 안철수 후보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그때 문재인 후보한테 4% 앞선 지지율도 나오고 그런 지지율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TV 토론에서 점수를 많이 잃었죠.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게 5% 차이의 선거다. 2, 3% 차이의 선거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결국 모든 통계 보면 10% 정도의 마음을 안정한 사람들이 선거 보름 전 10일 전에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주로 전체적인 이 토론회를 전체를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특히나 양자 토론의 경우에는 중계 수단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그럼 뭐냐 밈으로 돌 거예요 아마 그 짤막한 짤로 그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느냐 그런 모습이 연출되느냐 양쪽 지지자들이 또 자기네 유리한 것만 맞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유리한 거를 포착할 텐데 그것이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밈들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치명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큰 실수를 하면 정말 그거는 영향이 클 거예요. 누가 실수 안 하는지 이것도 또 중요한 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방금 지지율 말씀들 하신 김에 최근 조사들은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조사가 거의 붙어 있는 양강이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좀 빠지는 그죠? 한때 뭐 17까지 나오다가 지금 한 뭐 10에서 12, 3 사이 정도 나오는 15까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가요? 네. 대략 그런 흐름이라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근데 추세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확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고정적인 어떤 뭐 지역적이나 아니면 이슈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정된 지지율이 있는 건 아니죠. 고정층이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일부 분들도 지지를 하고 중도층 일부 분들도 지지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층도 일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독립 변수가 못 되고 있는 것이죠. 종속 변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전과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 일례를 보면은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후보로 선출됐을 때가 41%였는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7%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5대 15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7%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토론 이후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0% 밑으로 내려가느냐 7%대로 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단일화 이슈도 부침이 있을 것이고. 급박한 단일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 알겠습니다. 1시 27분 조금 지났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교통정보 좀 듣고 갈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교통량 줄었고요. 요금소별 소요시간도 30분 정도 짧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30분, 대구까지는 4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 정체 구간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9km고요. 호남권 선운산 부근 정체는 사고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남사 부근에서 정체고요. 남사 이후로 수월하다가